네,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박종도입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자료가 꽤 많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1시간 동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질문 받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중에 Q&A 시간을 이용해 주시고요. 저는 그 하나금융투자에서 소비재 유통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입니다. 우리나라 그 컨슈머 시장을 제가 한 15년 정도 분석을 했는데, 분석을 하다 보니까 한 세 가지 이제 큰 흐름이 이제 잡혔어요. 그래서 2010년 이후에 한국의 컨슈머 시장을 변화시킨 세 가지 동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책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의 이제 첫 번째가 중국인 소비고요. 2010년 이후에 중국이 투자 시기에서 소비의 시기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전 세계 소비재 업체들에게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유통에서는 좀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 이런 업종이 상당히 큰 모멘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온라인화고요. 세 번째가 저성장입니다. 근데 첫 번째 말씀드린 중국인 소비하고 달리 온라인화하고 저성장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중국인 소비는 모두에게 해피한 그런 이벤트였다면, 이 온라인화하고 저성장은 어떤 회사들한테는 기회였지만 어떤 회사들한테는 되게 힘든 고난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왜곡시켰다라는 측면에서, 소비 패턴을 변화시켰다 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그 큰 도전으로 다가오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온라인화는 뭐 2010년 이후에 전 세계 소비 시장을 강타했던 이제 그런 큰 변화고, 이게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언택트 이렇게 말이 바뀌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까 이제 사회자님께서 소개를 잘 해주셨고요. 지금 오늘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다 여기 보면 로켓 배송 어디서 날아왔을까라는 책에 좀 더 인덱스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버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기업가치 쿠팡이 그 기업가치 100조 원 이렇게 상장이 됐는데, 사실 우리나라 유통업체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100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100조 원의 논리가 어떻게 성립이 될 수가 있는가를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유통시장의 이제 특징, 그리고 온라인화가 소비 밸류체인에 끼친 영향. 밸류체인이라고 하게 되면 OEM에서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업체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유통업체들이 디스트리뷰션 전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받게 되는 건데, 그렇게 큰 4개의 소비 밸류체인 경제 주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경제 주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유통시장만 딱 떼어와서 그 유통시장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온라인화 10년의 결과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쿠팡의 기업가치 100조 원의 논리예요. 사실 쿠팡이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의 가장 큰 목적은 상장이다. 상장 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되게 빨리 상장했어요. 왜냐하면 이 15%라는 게 그 상장 회사 측면에서는, 상장한다는 걸 생각하기엔 되게 이게 할인 요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온라인 유통 시장은 이 오프라인하고 달라서 굉장히 집중도가 큽니다. 한 회사한테. 그러니까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하나의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마트가 좋아도 롯데마트가 바로 집 옆에 있으면 거기를 가죠. 그래서 거리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진입장벽으로 형성을 하는데, 온라인은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그 전략이나 경영진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 소비자들을 락인시키기가 되게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EMF나 티켓몬스터 뭐 쿠폰 같은 걸 막 발행을 해요. 프로모션 막 해요. 그럼 소비자들이 물건 싸니까 이제 다 들어오겠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 적자가 심하니까 이젠 좀 뭐 이익을 좀 내야겠다 생각하고서 그런 행사를 갖다가 없애잖아요. 그러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온라인은 오프라인하고 달리 집중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들 보게 되면은 중국이나 뭐 모든 나라들이 다 실질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30% 이상을 구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15%라는 시장 점유율,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에서 한국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과연 이 회사가 절대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서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약간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 그 정도의 수준인데 그냥 상장이 됐어요.
예, 상장이 됐습니다. 이게 그냥 상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 상장 가치도 굉장히 높은 PSR 5배를 적용을 해가지고서 상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라고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냐면, 쿠팡이 시장 점유율은 낮지만 한국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한국 온라인 유통 시장을 제패할 가능성이 크다. 네, 이거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미 이거를 프라이싱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번 EQ 같은데 실적 발표 보게 되면 이제 20%까지 올라갔거든요.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포인트나 상승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아마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6% 포인트가 1년 만에 상승한 사례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의 온라인 유통 시장은 그냥 쿠팡이 혼자 놀고 있는 게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자 돈 다 쓰고 있고 혼자 시장 점유율 다 올리고 있고요. 내년에 이제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는 이제 이베이 코리아가 여기서 어떤 플레이가 전개가 될지 그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쿠팡이 이렇게 한국의 온라인 유통 시장을 제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 15%라는 낮은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높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게 되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48%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고 하게 되면, 어느 날 뉴스에서부터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이 38%다라고 막 그렇게 뉴스가 보도가 됐어요. 아니, 이 회사가 왜 48%인데 38%지? 해가지고서는 막 이렇게 찾아봤더니만은 이게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 게 아니고, 아마존의 대표이사가 어느 날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의 시장 점유율은 사실은 48%가 아니라 38%다라고 다운그레이드를 해가지고서는 발표를 한 거예요. 그 왜 그럴까 했더니만 독과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0% 시장을, 특히 유통시장을 한 회사가 가져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큰 거죠. 그래서 아마존 효과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쥐어짜기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을 교란시킬 수가 있다라는 그런 위협 때문에 그런 독과점에 눈을 부릅뜨고서 이 연방정부에서 보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는 온라인 유통시장은 50% 이상 한 회사가 가져가기 되게 힘듭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시장 점유율 내려갔어요. 80%까지 올라갔다가.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전체 온라인 유통시장의 성장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쿠팡은 지금 1분기 같은 2분기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거의 80%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여지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높은 성장의 여력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쿠팡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았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사실은 그렇게 이제 작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진 거에 대해서는 좀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뭐 시장도 작은데 뭐 아마존이 들어오겠느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마존은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도 사실 이제 못 들어온 측면이 있죠. 그건 또 다른 얘기고, 한국의 온라인 유통 시장은 전 세계 5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9위라고 하죠. 예, 시장 규모, 온라인 유통 시장은 더 규모가 크고요. 그리고 이 침투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지금 52%, 중국은 소비가 너무 빨리 성장을 했기 때문에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그 지역에 건물 짓기도 전에 이미 소비가 많이 올라와가지고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단계 워프를 했죠. 그래서 오프라인을 건너뛰고서 바로 온라인으로 갔고, 커피 믹스 건너뛰고서 바로 원두커피로 갔고, 뭐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온라인 침투율이 굉장히 높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29%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자동차하고 연료가 한 1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그 유통시장으로 치지 않거든요. 이걸 빼고서 접근하게 되면은 한 40%, 42%의 그 침투율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높은 침투율, 그리고 수도권의 높은 집중도, 우리나라 경제의 대부분이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과 달리 그냥 수도권만 그 주위를 갖다가 다 포위하게 되면 이건 뭐 유통 끝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택배 문화. 미국의 투자자들이 한국 아파트 대문 앞에 있는 이 택배 상자들, 가득 쌓인 택배 상자들을 보고 경악을 했다고 하죠. 그 미국에서 나올 수가 없는 현상이니까. 그러니까는 택배 효율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죠? 그런 것도 그냥 놓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직접 전달할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턴오버가 엄청나게 좋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 주식시장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었어요. 뭐 전쟁의 위협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의 주식 시장은 다른 선진국 시장 대비해서 좀 디스카운트 받는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한국이 프리미엄 받는 것 같죠? 예, 뭐 BTS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에서 뭘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그 프리미엄을 받고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좀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높은 그 성장 여력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뭐냐고 하게 되면 이 쿠팡이 100조 원을 받는다고 해가지고서 11번가 EMF 티몬 같은 근데 이런 경쟁 업체들도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온라인 유통은 이 진입 장벽이 되게 낮아요. 그리고 집중도가 되게 커서 한 회사가 제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보게 되면은 지금 네이버하고 이제 쿠팡 정도만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상승을 했지 카카오 커머스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좀 배제하고요. 나머지 업체들은 시장 점유율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게 되면 그래서 쿠팡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은 거예요. 한국의 온라인 유통 시장을 제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은 이런 회사들은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이미 쿠팡의 밸류에이션에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쿠팡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다고 해가지고서 이런 회사들의 IPO라든지 M&A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이 쿠팡이 어떻게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는지 막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 아주 공격적인 가정을 해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이런 건데 소매 판매 규모는 뭐 2027년에 한 3~4%씩 증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500조 원 정도가 가능을 하고요. 온라인 시장 침투율은 지금 43% 정도인데 아까 중국이 50% 넘었죠? 그러니까는 한 60%까지 한국도 가능하지 않을까? 전 세계에서 가장 인프라가 잘 돼 있으니까. 그리고 쿠팡의 점유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 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50%를 실링이라고 보고 그러면 거래액을 한 150조 원 정도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3자 거래가 빠지기 때문에 이제 매출은 한 94조 원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을 한 5% 정도 맥스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 그렇게 내기 힘들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 지금 한 3에서 4%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5% 정도까지 굉장히 잘하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당기순이익이 한 35조 원 정도가 나오게 되고 여기에다가 30배 PER을 적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100조 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PER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그러면 100조 원이 나와요. 와, 이거 말도 안 되죠, 그죠? 예, 말도 안 되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을 세게 해야 나오는데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이때 가면은 온라인 유통시장의 시장 성장률이 10% 언더로 아마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죠? 작년에 한 15% 이상 성장을 했지만 점점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게 30배를 적용해서 100조 원이 나왔습니다만 이거를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7에서 8% 정도로 현재 가치 할인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할인이 하나도 없이 100조 원을 이렇게 지금 이미 프라이싱 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고 하게 되면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막대한 고객의 트래픽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업체들이 애널리스트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이 회사들이 뭘 할지 몰라요. 이 회사들은 플랫폼 업체예요. 플랫폼 업체. 이 플랫폼 업체가 왜 중요하냐고 하게 되면 이 플랫폼 업체들은 막대한 고객 트래픽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그러니까 줄기세포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만 가지고서 이렇게 나오지만은 사실은 지금 뭐 OTT도 하고 있죠. 쿠팡이츠도 하고 있죠. 지금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게 막대한 고객 트래픽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양한 신규 사업을 통해서 경영진들이 머리가 엄청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 범인들보다 굉장히 브라이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신규 사업을 통해서 어떤 그 사업의 영역을 가져가고 또 마진을 취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비싸다고 말하기가 힘들다. 그게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증권시장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높지만 함부로 팔라고 말하기가 되게 힘든 회사들이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투자자들이 쿠팡에 대해서 또 높은 평가를 하는 이유는 아마존의 학습 효과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존의 학습 효과. 뭐냐면 아마존이 그런 성공의 방정식을 이미 한번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맨 처음에 뭘로 시작했죠? 도서 온라인 배송으로 시작했습니다. 도서 온라인 판매. 그러다가 음반으로 넘어갔고 그러다가 이북까지 넘어가서 재패를 한 다음에 이제 2010년 정도부터 이제 온라인 유통 시장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아마존이 했던 전통적인 방법이 뭐냐면 이 역마진 MS 확대 전략이에요. 역마진 MS 확대 전략. 처음에 역마진으로 엄청나게 이제 프로모션 확대하면서 시장을 다 제패한 다음에 경쟁사들을 다 쓰러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진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다들 투자자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접근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성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의 이제 성공 이 히스토리를 가지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2010년도에 그 아마존이 우리가 이제 온라인 유통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야라고 선언을 딱 하니까 주가가 급등을 했죠. 근데 투자를 많이 해야 되죠. 역마진 MS 확대 전략이니까. 그러니까 마진은 떨어졌어요. 근데 주가는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밸류에이션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런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1시간 동안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성인들도 20분 이상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4개 정도는 굉장히 주의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나머지는 이제 그냥 약간 그냥 옛날 얘기 듣는 식으로 들으시다가 한 4개 정도는 제가 이제 포인트를 짚을 텐데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되게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영업이익률이 중요하지가 않다.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프라인 유통업체하고 온라인 유통업체. 그래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영업이익률 5%에다가 5% 민간 소비 정도만 성장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영업이익 스테디하게 안정적으로 증가를 하겠죠. 온라인 유통업체들은 역마진 MS 확대 전략으로 해서 처음에는 프로모션을 엄청나게 세게 해가지고서 영업이익률이 확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업이익이 이 오프라인 유통업체보다 더 작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제 확 이익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고밸류에이션, 100배 밸류에이션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정도 상황이 됐을 때 뭐 PER 한 20배 정도를 갖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20배 정도를 적용해 가지고서 현재 가치로 쭉 할인이 되게 되면 이 PER이라는 게 여기 있는 이익 가지고서 곱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시가총액이 이제 이 정도 나왔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는 7에서 8%로 할인하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때는 이익과 시가총액의 간격이 좁지만 이때는 굉장히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0배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률이 이 오프라인 유통업체보다 훨씬 낮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영업이익률이라는 개념을 되게 우리가 좀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영업이익률은 효율성의 개념이에요. 효율성의 개념. 그러니까 매출이라는 게 그냥 일어나면 안 되고 매출이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매출을 발생시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우리가 투자할 때도 주식시장에서도 이 영업이익률 굉장히 중요하게 따집니다. 영업이익 가지고서는 모든 컨퍼런스 콜이 한 90% 이상이 다 영업이익 가지고서는 우리가 설명을 하고 질문을 하거든요. 이 왜 영업이익률이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뭔가 제약 조건이 있는 겁니다. 제약 조건. 무슨 제약이냐라고 하게 되면 시간과 이제 공간의 제약인 거죠. 백화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화점 하나 설립하는데 한 개 점포 설립하는데 한 5천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5천억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는 토지가 일반적으로 한 3천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다가 건물, 그 다음에 인테리어 해가지고서 1,000억씩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5천억. 근데 5천억이 캐펙스가 되면은 이게 이 5천억은 매출하고 똑같아요. 연간 총 매출. 그래서 영업이익률 한 10% 정도가 나오게 되면 이걸 10년 동안 이제 이 투자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캐펙스를 일단은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투자 회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영업이익을 발생을 많이 시켜야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한정된 어떤 시간에, 그죠? 10년이라는 시간에, 15년이라는 시간에. 왜냐하면 우리가
또 다른 투자의 기회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게 되면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10시에서 8시 백화점 오픈 시간이죠. 그 다음에 공간도 정해져 있어요. 백화점 내에서만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거나 팔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백화점 1층과 2층에 그렇게 요즘 잘 팔리지도 않는다는데 화장품하고 옷이 그렇게 있느냐고 하게 되면 걔네가 마진이 제일 좋아요. 마진이. 그 가구라든지 가전 같은 거는 마진이 안 좋아. 걔네들은 아무리 잘 팔려도 항상 그 7, 8층에 있어요. 예, 옷하고 화장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은 효율성의 개념이고 그 효율성의 개념은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온라인 유통은 그런 게 필요가 없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많이만 팔면 돼요. 절대적인 영업이익의 규모가 중요한 거지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기본적인 그 기업 분석의 가정이 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게 아마존의 영업이익률과 PER인데 201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서는 영업이익률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투자기죠, 투자기. 역마진 MS 확대 전략. 그런데 주가는 올라갔으니까 PER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투자를 회수를 하게 됩니다. 이익이 많이 증가하니까 영업이익률은 PER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원래 모든 저희가 기업을 분석할 때는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때는 주가도 떨어져요. 그러다가 영업이익률이 이제 올라오게 되면 야 드디어 이 회사가 투자 회수기로 접어들었어 하면서 주가가 막 올라오거든요. 근데 아마존은 반대로 갔어요.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때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PER이 600배를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PER 100배의 논리가 여기서 설명이 되는 거죠.